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남부고시학원에서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일중한국사 정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년도 법원직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해설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금년도 법원직 특별히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가직이나 지방직보다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직렬답게 적정 난이도로 냈고요. 이 정도면 공부한 보람있다 할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일중한국사 기본서와 함께 공부를 하신 학생들은 무난하게 고득점 많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모든 직렬에 걸쳐 문제가 상당히 평이하고 쉽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만 저와 함께 하신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다 노력하신 덕에 저는 다만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가이드 조금 해드린 겁니다. 다 여러분들의 공이에요. 여러분들의 덕에 대부분 다 고득점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법원직 문제도 많은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조교 역시 법원직 시험 문제도 한국사 만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조교도 9월 달부터 국사 시작한 학생이에요. 작년에. 그런데 만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법원직 문제는요. 25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서울시 대비 문제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간혹 가다가 조금 비틀어낼 수 있는 영역이 한두 개씩은 꼭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좀 심했지만 요즘은 결코 상식선을 뛰어넘는 어려운 난이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제 설명회 때 그리고 첫 강의 때 항상 많이 해요. OT 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특히 요즘처럼 기본에 충실한 문제를 내는 트렌드에서는요. 남들 하는 그대로 하되 실수를 막아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남들 그대로 하는 거라는 말은 기본서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특별한 요약집 그리고 요령 이런 걸로 가지 말고요. 저와 함께 다양한 배경 지식 듣고요. 그 다음에 사료 정리하고요. 다양한 기출문제를 풀어서 실력 완전히 만들어내고요. 기출문제가 유사한 걸 바탕으로 예상문제까지 뽑아내는 저와 함께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완성하자라고 저는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점 가능하고요. 만점 목표로 공부하시면요. 85점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요즘은 거의 100점 만점 기준으로 20문제 기준으로 볼 때 90점 정도는 나와야지만 합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점 목표로 뛰어가고 실수를 최소화하자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런 과정에 입각하여 그런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이번 기출문제 해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번에 시험 보지 않은 학생들이 이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할 때도 연습용으로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틀린 문제는요. 항상 철저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답노트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틀려갈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강해진다. 세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됩니다. 가겠습니다. 1번. 가와 나 시기의 사이에 고조선. 고조선에서 있었던 사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이 봤죠? 그럼 시기를 물어보고 있죠? 가는 말이에요. 사료를 던져서 물어보는데 노관이 하늘 배반하고 흉노로 도망한 뒤 연나라 사람 위만도 망명하여.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오고 있다. 언제죠? BC 198년이죠. 오랑캐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준에게 항복했다. 여기서 준이라는 건 고조선 준왕을 얘기하고요. 납니다. 원봉 3년 여름. 원봉 3년은 몰라도 돼. 어차피 다 써줬죠. BC 108년이야. 고조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니계상 3이 사람을 시켜서 조선왕 우거를 죽였다. 우거왕이죠. 위만의 손자. 고조선 마지막 왕입니다. 항복했다. 이로써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삼았다.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위만조선 들어오고 나서 멸망할 때까지의 팩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옳은 걸 물어보고 있죠. 비파형 동검이 제작됐다라는 건 청동기 시대에 이미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만이 고조선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는 한반도의 본격적인 철기가
나타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파형 동검이 제작된 건 가보다 먼저야. 됐죠? 중국 연해 침략으로 요소 지역을 잃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BC 3에서 2세기에 걸치는 시간에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입하여 전기고조선과 후기고조선으로 나누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보다 먼저가 되겠죠. 8조에 불과하던 법조항이 60여 조로 늘어났다라고 돼 있죠. 8조에 불과하던 법조항이 60여 조로 늘어났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언젠데 여러분들? 고조선 멸망 후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됐죠?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합니다. 위만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러니까 한나라 무제 입장에서는 이게 싫단 말이야. 그래서 한무제 침략의 원인이다 라고 메모하셔야겠죠. 한무제 침략의 원인이다. 자, 2번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왕의 밑줄 친 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은 왕이 평양을 살피고자 내려오시니 신라가 사신을 보내 말했다. 외인들이 가득히 몰려와 성을 부숩니다. 이 종은 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왕의 백성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종은 누구야? 신라 뇌물마립간이고요. 이때 왕은 누구야? 광개토 대왕이에요. 이게 지금 뭐야? 광개토 대왕비가 되겠습니다. 남거성에서 신라성까지 외가 가득하더니 왕의 군대가 이르자 외적이 도망을 쳤다. 도망하는 뒤를 급히 쫓아서 임나가라에까지 따라가 공격을 하니 항복했다. 여러분 거기 임나가라에다가 뭐라고 메모하느냐? 종발성이라고 써놓을까요? 이 종발성 전투. 광개토 대왕이 가야의 종발성까지 도망친 왜구를 격퇴했고요. 왜구에게 협력했던 금관가야인들까지 박살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시험제 나올 때 종발성 그러면 광개토 대왕의 종발성 전투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종발성 전투 때문에 결국에는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 연맹은 해체되고 뭘로 이동한다라고 그랬죠? 고령의 대가야 중심의 후기 가야 연맹으로 가야의 중심은 이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게 금관가야가 망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금관가야가 멸망한 건 언제? 532년 버풍왕 때. 이때는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됐다. 이걸 기억해달라 이 말이야. 정답은 4번 되겠죠? 신라의 병부가 설치된 건요. 버풍왕 때, 6세기 버풍왕 때. 고구려가 낭랑을 축출한 건요. 4세기 미천왕 때고요. 313년입니다. 백제의 국호가 남부여로 바뀐 거는요. 538년 백제 성왕 때. 됐죠? 정답 4번이고요. 요 사료 저랑 공부하신 분들 정말 10번 가까이 봤을 겁니다. 아마 동영 모의고사 때도 많이 봤고요.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거 간단히 정리하면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건 복습을 하는 겁니다. 399년에 왜와 백제가 연합을 하여 내지는 금관가야까지 연합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 이렇게 연합을 해서 어디에 쳐들어가는 거야? 경주, 즉 신라에 쳐들어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고요. 400년에 광개토 대왕이 5만 원병을 보낸단 말이에요. 400년에 광개토 대왕이 5만 원병을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뇌물마립간 때거든. 이때가 뇌물마립간이 광개토 대왕에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이고요. 광개토 대왕이 5만 원병 보내시고요. 결국 어디까지? 아까 얘기했던 종발성까지 쫓아가서 잔존외구에 협력했던 일부 금관가야인들까지 격퇴를 해주셨다. 이 얘기죠. 됐습니다. 뒤로 갑니다. 다음 문화재의 소재 지역이. 자, 여러분 사진 봐봐요. 왼쪽에 있는 탑 있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 대향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비 시기에 일어난 사실을 물어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사비 시기, 불교를 공인했다. 여러분 침류왕 때, 384 한성 시기죠. 22담로 웅진 시기, 무령왕 때, 칠지도 한성 시기 근초 고왕 때, 신라 연합하여 한강력을 회복했다. 551년 백제 성왕 무렵이죠. 그래서 사비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옳은 것 4번입니다. 사진 보여줬지만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에 있고요. 금동 용봉 복례산 대학로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쪼개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이 용봉 복례산 대학로가 의미하는 건 부여 백제의 도교 발전을 나타내고 제일 위에 있는 봉황은 여의주를 턱에 끼고 있다. 제가 그 얘기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의 영향을 받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사면에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평제탑이라고도 불렸다 라고 돼 있죠. 그 얘기입니다. 됐죠? 4번. 다음 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과 옥으로 보답하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에서 나오자 산과 용은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왕이 행차하여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다. 밑줄 삐리리 삐리리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 역사에서 대나무로 피리 만들었다. 피리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뭐? 만파식적, 신문왕 때 왕권 강화. 이 피리를 불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동해에는 두 마리 용이 있다. 문무왕용과 김유신용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갖고 있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만파식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문왕 때죠. 그럼 봐요. 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게 무엇이냐. 2번 되겠죠. 즉위년, 김흠돌, 신문왕의 장인, 왕의 장인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진압하고 강력하게 왕권을 구축했다. 정답 2번 되겠죠. 네. 1번.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722년 성덕왕, 왕권 강화. 3번.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수했다. 676년 문무왕, 김범민. 독서 3품과를 실시하여 유교교육을 진흥시켰다. 788년 원성왕 때입니다. 왕권 강화책입니다. 됐죠? 네. 문제 5번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온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무슨왕 원년 2월 대부경 박유라 그랬네. 박유 동그라미. 이것도 우리 많이 본 사료야. 박유라는 인물이 나오면 뭐야 여러분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경우로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그럼 봅니다. 충렬왕 원년 2월 박유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우리나라에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아내를 고치고 아들이 없는 사람도 감히 첩을 두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는 아내를 얻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장차 인물이 모두 북쪽으로 흘러갈까 두렵습니다. 신하들에게 자 밑줄 첩을 두는 것을 허락하면 짝이 없어 원망하는 남녀가 없어지고 인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니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때 재상과 장군 가운데 아내를 무서워하는 자가 많아 그 논의를 중지하여 실행하지 못했다. 고려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에서는 박유가 길을 걸어가니까 노파가 짱돌을 던지면서 저 노인네가 축첩하자라고 주장한 노인네야 그러면서 여자들이 항의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고려사회에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지위가 남성과 대등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주장이 나온 시기,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있는 박유, 원간섭기, 충렬왕 때 가장 적절한 것 2번 도평이 사사가 등장하죠. 2번이고요. 경당은요. 장수왕 때로 추정하죠. 고구려 때. 3번은요. 정방이죠. 무신집권기 최후가 자기 집에 설치한 거죠. 인사권 장악기구. 쌍기의 과거시행 건의를 듣는다. 쌍기가 과거시행을 건의했다. 고려 광종 때죠. 그렇지. 정답 2번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기를 물어보는 사료로 쓴 겁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박유, 충렬왕, 원간섭기, 일부 다처제를 건의했다. 됐고요. 가나 사이의 시기. 사료를 통해서 판단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화 동양인데 사신으로 온 저고요라고 돼 있네요. 몽골 사신입니다. 그래서 저고요가 사신으로 오는 거야. 원간섭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고요가 죽고 나서 몽골 애들이 열받아서 침략해. 몽골 1차 침입이 나타나는 거고요. 나번은요. 왜구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진포대첩이죠. 금강하고 됐죠? 그래서 1380년 최무선익 우왕 때 최초로 화포를 사용하여
왜구를 격퇴했다. 진포해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와 나 사이의 시기는 몽골이 1차 침입부터 그 다음에 진포해전까지는 이때는 뭐야? 원간섭기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면 대몽항쟁 사실이 들어가면 되겠죠. 유교사관에 입각한 삼국사기는 1145년 고려 인종 때. 메모합니다. 1145년 고려 인종 때. 이거 발간하고 나서 숙문천무가 극심해지죠. 종교적 염원이 담긴 팔만대장경. 그렇죠. 팔만대장경은 강화 천도 후 최후가 적극 지원하고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아셔야 되는 것은 팔만대장경. 다른 말로 제조대장경이라고 하고요. 요게 여러분들 각판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1236년 고종 때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몽골 침략기로 따진다면은 이 시점은 그렇지. 몽골 3차 침입. 3차 침입 때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그래서 종교적 염원이 담긴 팔만대장경 맞고요. 의천이 교정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 건 문종 때로 보셔야 되고요. 중기. 관악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연고라고 돼 있죠. 네, 역시 고려 중기. 관악 진흥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가시고요. 7번 갑니다. 다음 시무책을 받아들여 시행된 정책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7조. 외관을 두서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에서 지방관 파견을 건의하고 있고요. 20조. 유교와 불교 모두 다 중요해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는 치국의 근원이다. 수신은 내생의 복을 구하는 것이며 치국은 금일의 임무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러한 시무책을 받아들여 시행된 정책이라고 얘기하면요. 최승로가 지향했던 유교 정치 그리고 지방관 파견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걸 가자 이런 말이야. 국자감 설치 나와야 되고요. 고려 성종 때 최초로 국자감 설치. 고려 역사상 최초 국자감 설치. 그리고 리을 각 지방의 지방관 파견 이렇게 가야죠. 너무 쉽죠. 12목사 파견으로 암기하셔도 되고요. 과거제를 도입한 건 고려 광종이고요. 구주 오소경을 정비한 건 통일신라 신문왕이 되겠죠. 8번 갑니다. 다음 전투가 벌어졌던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가 진도에 도착해 보니 진도 울돌목이죠. 이순신 명량해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순신이 진도에 도착해 보니 남아있는 배가 10여 척에 불과했다. 적장 마다시가 20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서해로 가려다 진도 벽파정 아래에서 이순신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12척의 배에 대포를 실은 이순신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기로 했다. 울돌목이죠. 울며 소용돌이 치는 바다. 지금도 그렇대요. 진도대교 밑에 지형지물을 이용하죠. 물의 흐름을 이용해 공격에 나서자 그 많은 적도 당하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징비록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전투가 벌어졌던 시기 명량해전이고요. 정유재란 무렵입니다. 2번 일본군의 재침으로 정유재란이 일어났다라고 돼 있죠. 명량대첩은 1597년이거든요. 1번 조선 수군이 쓰시마를 정벌했다. 세종 1년 이종무 1419년 이종무가 쓰시마 섬을 정벌했다. 이때도 여러분들 사실 선봉에 섰던 사람은 누굽니까? 상왕 태종. 흰 수염을 휘날리며 선봉에 섰다. 무슨 뜻이죠? 아들인 세종에게 왕권을 넘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일본군의 재침으로 정유재란이 일어났고요. 외적의 침입으로 국왕이 남한산성에 피신한 건 병자호란 1636년. 조선과 명예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한 건요. 임난초 1593년 되겠죠. 9번 갑니다. 정답 2번이고요. 가와 나 관련하여 9번 새로이 시행된 수치제도. 지금 호주에서 한 나라의 살림을 맡아보며 어느 지방의 어떤 물건이 대납인지 대납이란 말 나왔네요. 공납을 대신 낸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공납제의 폐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납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피지 않은 채 모두 부상들에게 허가하여 이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세금도 정해진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방납의 폐단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상적인 공납을 막아서 막을 방자를 써서 방납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누가? 대상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지역에 합당한 특산물을 거두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나지 않는 걸 거두니까 이 방납업자들이 내가 대신 내주고 나한테 많이 내라. 엄청난 돈을 번다 이런 얘기야. 방납의 폐단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연분구등을 혁파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문장에 신경 쓰지 말고요.
연분구등을 혁파했다라 그러면 항상 이게 나와야지. 인조 때 풍흉에 관계없이 풍흉을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야. 전세를 1결당 사두로 인하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영정법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인조가 영정법을 만든 건 예전에 있었던 풍흉의 정도를 반영했던 세종 때의 연분구등을 혁파했다라는 개념이야. 그럼 여러분들 풍흉에 무관하여 전세를 1결당 사두로 인하했고 이게 영정법이다라고 할 때 전세를 낮춘 건 가난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인조 때는 이미 가난한 백성들의 경제적 신분은 지주가 아니라 소장농이야. 전세는 누가 내는 거야? 지주가 국가에다 내는 세금을 얘기해. 소장농은 지주에게 뭘 내야 돼? 지대. 소장료를 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전세를 낮춘 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자, 일단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봐요. 가나와 관련하여 새로이 시행된 수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가. 그럼 방납의 폐단을 개혁하려면은 뭘로 가야 되는 거야? 대동법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담당 기관으로 사창을 설치한 게 아니라 선해청을 설치했다라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구에 부과하던 공납을 전세화했다. 정확한 정답이 되겠죠. 대동법은 뭡니까? 공납 중에서 상공만 전세화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존에 냈던 공납에는 상공, 별공, 진상이라는 게 있는데 상공만 전세화 시켰다. 했죠. 결작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한 건 균역법 시행 결과 부족해지니까 지주에게 1결당 2두의 결장미를 부과했다. 영조 때. 그러니까 영정법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한 거 대동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가시면 되고요. 밑줄 친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봐봐. 중종 동그라미.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여진에 대비하여 밑줄. 정승 가운데 한 사람이나 모두 함께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시고 이름은 뭐라고 하십시오? 비변사 메모.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비변사가 설치됩니다. 됐죠? 자, 갑니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폐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폐지되었다. 정답 맞습니다. 을묘해변 이후에 상설기구로 발전했고요. 맞습니다. 의정부와 육조의 정무 기능을 분담했고요. 자, 의정부, 삼정승 등 고위 관료들이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틀리냐면 의정부와 육조의 정무 기능을 분담했다가 틀린 걸로 갑니다. 정답 3번.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 비변사인데요. 비변사는요. 자, 우리가 보다시피 중종 때 왜구와 여진을 막기 위하여 병조외하의 임시기구로 설치된 게 맞고요. 을묘외변 이후에 상설기구가 됐고요. 임진왜란을 계기로 최고기구가 됐어요. 그리고 의정부와 육조의 정무기능을 분담했다는 거 틀리는 게 뭐냐면 비변사 회의체에는 공조 판서는 참석을 못해. 공조 제외 5조 판서란 말이에요. 알겠죠? 공조 제외 5조 판서. 알겠죠? 그리고 구성원은 삼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원이 참여했던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현직 정승 다 들어가는 거 맞아. 그리고 사도 유수 참여하는 거 맞는데 육조의 정무 기능을 분담했다라는 건 옳지 않아요. 3번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 걸로 갑니다. 됐죠? 그리고 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위하여 혁파했다라고 가죠. 됐죠? 그럼 이제 이런 거지 항상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 비변사를 정리하실 때는 항상 전체 흐름 잡기 할 때 중종 때 병조 예하의 임시기구로 최초 설치. 됐죠? 중종 때 병조 예하의 임시기구로 최초 설치. 시험 대상상 왜구와 여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거 외우시고요. 두 번째,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됐다. 상설기구화됐다. 세 번째, 임난을 계기로 최고기구화됐다. 네 번째, 세도정치 시기, 임난 이후에 계속 강한 권력기구였고요. 세도정치기, 세도가문이 독점했다. 그리고 언제 없어진다? 대원군이 혁파했다 라고 가야죠. 그렇죠? 대원군이 혁파했다. 대원군식이 폐지됐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비변사가 막강할 때는 항상 암기를 하실 때 비변사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막강했다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왕권 약해지고요. 의정부 약해지고 육조 약해지고 3, 4 역시 약해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 하나 잡아놓으시면 돼요. 됐죠? 네. 12번입니다. 다음 두 사건. 12번이 아니군요. 11번. 다음 가상 대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극돈. 이극돈하고 김일손 나왔죠? 일단 여러분들 이극돈하고 김일손이 싸운다라는 건 무오사화를 얘기하죠. 네. 그래서 정답 딱 보자마자 김종직의 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보게. 개운. 김일손의 호는 타경이라는 호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타경이라는 호를 많이 쓰는데 개운. 자네가 이번 사초에 내가 정의왕후 국상 중에 관기를 불러 주연을 베푼 사실을 썼다던데 그것 좀 빼주면 안 되겠나? 김일손. 그건 불가하오. 이극도는 부정부패의 달인이고요. 관기 참 좋아해요. 전라도의 지방관으로 파견됐을 때 부정부패 수뢰 혐의와 관기들과 심각하게 공적 자금, 그러니까 공금을 가지고 놀아나는 것 때문에 김일손의 탄핵을 받게 되거든. 그래서 김일손이 이극돈을 탄핵했는데 이극돈이 컴백할 때 김일손의 상관으로 컴백하잖아. 당상관, 실록청 당상관으로 컴백하면서 김일손에 대해서 뒷조사를 시켰는데 김일손은 너무나도 강직해.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는 거리가 안 나오니까 누구를 문제 삼은 거야? 김일손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서 사림은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림은 왕권을 능멸한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인 걸 빗대서 노골적으로 욕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왕권을 능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몰아세워서 제거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김종직의 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무오사를 얘기하고요. 네, 명종 때 일어났다. 연산군 때입니다. 명종 때는 을사사하고요. 패비윤 씨는 갑자사하고요. 위운삭제는 조광조, 김효사와 중종 때가 되겠죠. 4번입니다. 무오사화. 무오사화를 계기로 최초의 유배가사 조위의 만분가 그런 작품도 있죠. 만 가지 분노를 노래했다. 이게 최초의 유배가사야. 최초의 유배가사. 무오사화 후에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 두 사건에 대한 설명. 효종이 승하한 후 효종의 계모인 자이대비의 복상 문제. 기해예송이죠. 1659년. 숙종 14년 소희 장씨가 아들을 낳자 숙종은 이듬해 이 아들을 원자로 삼아 정호할 것을 명했으나 소희 장씨는 우리한테 유명한 나중에 희빈으로까지 올라가는 희빈 장씨를 얘기하고요. 이름으로 외우세요. 장옥정. 됐지? 송시열이 반대했다. 그럼 갑니다. 서인들은 자이대비의 복상을 9개월로 정한 게 아니라 1년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관철시키고요. 남인들은 자이대비가 둘째 아들의 복상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남인은 그렇죠. 왕의 엄마로서의 복상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네. 서인들이 바로 효종은 둘째 아들이라는 걸 강조했으니까 1년으로 축소하자라고 주장한 거죠. 네. 3번입니다. 서인 몰락하고요. 남인이 집권합니다. 남인 계열의 여인이었던 장옥정이 아들 낳기 게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먼저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세자로 만들려는 남인의 정치적 계획은 성공하고요. 여기에 반대했던 송시열은 제거당합니다. 그렇죠? 네, 서인 몰락, 남인 집권. 이거 뭐라 그래? 기사환국이라고 하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건 이미 경신환국 때 남인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싹 제거하자 강경파 노론. 그럴 수는 없다. 정치의 도리에 어긋난다.
소장파, 소론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고요.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15세기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천문학과 역학의 발달이다. 그럼 15세기에 천문학과 역학이라 그럴 때 일단 세종 때 칠정산이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태조 이성계 때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395년이니까 15세기라고 볼 수가 없고요. 돌의 세계요. 석각천문도라고 하고요. 농서를 편찬했다. 그렇지. 15세기의 농서 세종 때 농사직설이 되겠죠. 농사직설은 자주정 농서고요. 이 농사직설은요. 이양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소개했다라고 체크해둬야겠죠. 정답은 2번 되겠죠.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건 2번 되겠습니다. 됐죠? 네. 4번의 태양역은요. 을미개역이고요. 과구록은 성호 이익의 저서로 보셔야 되고요. 서유구의 임원경제직 역시 이것도 조선 후기로 가야죠. 풍석 서유구.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죠? 다산 정약용을 능가하는 진정한 실학자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양반이 바로 풍석 서유구. 이 양반이 쓴 책이 무려 30년 동안이나 썼던 임원경제직. 그렇죠. 수시력은요. 고려 때 이미 나타나고요. 태양력은 을미기역 때 나타나고요. 농상지변은요. 고려 말 원나라 화북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이암이라는 사람이 원나라로부터 수입한 농서가 되겠죠.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태조 이성계 때. 그러니까 14세기야. 1395년이니까. 옳게 짝지은 건 2번이고요. 칠정산이 나올 때 언제나 시험 문제는 세종 때라는 게 포인트고요. 한양 기준으로 달력 보는 법, 날짜 계산법을 체크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독자성, 자주성을 얘기하는 거야. 뒤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백낙신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진주백성이라고 돼 있네요. 진주백성이 난을 일으켰대요. 진주민란을 계기로 일어났다. 임술농민봉기를 얘기하고요. 밑으로 갑니다. 철종이 후사가 없이 사망하면서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 1863년 고종 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됐죠? 임술농민봉기가 1862년이고요. 우리가 항상 전근대사, 근현대사를 나눌 때 수험한국사에서 전근대사, 근현대사를 나누는 기준은 항상 이렇게 잡잖아요. 1862년이 임술 농민 봉기가 되겠죠. 1862년이 임술 농민 봉기 철종 때. 그리고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한단 말이야. 그런데 고종은 대원군의 아들이죠. 1863년 고종이 즉위했을 때 바로 대원군이 실권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원군이 몇 년까지 집권하죠? 1873년까지 집권을 합니다. 10년 천하. 고종은 73년에 친정을 선포했고요. 고종은 통상개화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하여 최초로 문을 열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임술농민봉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고 수치제도 개혁을 강구했다. 정답이에요. 정부의 노력입니다. 삼정 이정청. 그리고 안핵사 박규수를 파견했다. 이것도 해당됩니다. 안핵사 박규수를 파견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여러분들의 시험지로 써먹을 때 삼정 이정청은 동학농민운동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럼 X예요. 알겠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호포제가 실시되었다. 대원군 때 개혁정책. 농민들이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추진했다. 동학농민운동 때. 네. 전주화약 이후에 전라도 53개 마을에 나주, 운봉 제외. 그렇지? 홍경래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청천강 이북을 점령했다. 1811년 순조 때. 네, 홍경래의 난입니다. 광산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정답 1번. 1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가라중에서 찾아봐라. 네, 동학농민운동 때 시간 순서 물어보는 얘기죠. 동학의 무리가 금구현을 거쳐 전주 삼천에 주둔했다가 이날 전주부에 돌입한 것이다. 자, 전주감사 김문현 등은 동학의 무리가 갑자기 뛰어듦을 보고 군조를 급히 동원하여 전주 부민과 더불어 사문을 파수했으나 동학의 무리가 벼랑간 사방을 포위하고 기세가 심히 맹렬하매 성을 지키는 군졸 등이 놀라
흩어져 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뭐야? 전주성을 함락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전주성을 점령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나와야겠어? 고부봉기, 백산직결, 황토현 전투 다음에 나와야겠죠. 그렇죠. 황토현 전투는 1894년 4월 23일이에요. 그래서 황토현 전투는 1894년 4월 7일, 황룡촌 전투, 장성 황룡촌 전투가 4월 27일, 그리고 전주성을 함락한다 4월 27일 이렇게 갑니다. 황룡촌 4월 23일, 황토현 4월 7일, 황토현, 황룡촌, 전주성 점령 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황토현 전투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3번 되겠죠. 3번. 우금치는 어디야? 공주 우금치. 됐죠? 정답 3번. 다음 법령을 읽고 대한제국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돼요. 대한제국의 성격을 물어보잖아. 황제가 모든 걸 관장하고 통솔한다라고 돼 있죠. 1번. 원수부를 설치해 황제가 군대를 통솔했다. 정답 1번. 양전사업을 실시해 지주전호제를 폐지했다. 여러분들 지주전호제를 폐지했다라고 할 때는 제1공화국 때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법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때도 완전 폐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헌법을 제정해 주권제민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야. 전제군주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는 국호가 뭐야? 대한민국이죠.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대한제국은 황제가 주인인 나라야. 됐죠? 입헌군주제의 도입을 시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입헌군주제 아닙니다. 전제군주제라고 메모하세요. 됐죠? 가장 적절한 건 1번 되겠죠? 네. 이런 문제는 사실 사료를 보여주긴 했지만 굳이 이 사료를 보이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17번. 민씨정부의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네. 민씨정부의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네 글자. 뭐 들어가야 돼? 이모군란이죠. 별기군에 대한 우대정책. 그렇지. 네. 신식군대 우대해줬고요.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쌓였죠. 선해청 도봉소 습격사건이라고 제가 수업 때 강조하죠. 무기고를 파괴했고요. 민씨정권 누가 죽습니까? 의무군란 때 민겸호 살해.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합니다. 일시적이야. 왜냐하면 이모군란은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었기 때문에 보수파들은 대원군을 일시적이나마 집권시켜요. 청나라가 진압하여 이모군란을 진압합니다. 결과 청나라의 영향력 확대, 친청, 수구 4대 정권 성립, 개화 세력의 불만이 쌓이니까 급진개화파가 조금 있다가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가야죠. 네, 갑니다. 결과로 갈까요? 네. 일본이 공사관의 경비병을 주둔시키게 됩니다. 됐죠? 제물포조약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간 건 이모군란 전이었던 1880년이고 그때 뭘 가지고 와? 황준센의 조선 책략을 갖고 온다 이 말이야. 됐죠? 니은 틀리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됐죠. 그렇죠? 네, 기억 티귿입니다. 여기서는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임을 명시했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불평등한 조약이고요. 취해법권이라든가 내지통상권 청나라가 원하는 걸 넣어줬다 이 말이야.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되고 통리기무화문이 신설되었다. 여러분 오군영이 무이영 장어영으로 통합된 거 1881, 통리기무화문의 설치 1880이야. 이거는 사실 이모군란의 원인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즉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했다라는 것은 군사제도를 근대적으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야. 이건 정부의 개화정책의 일환이야. 그리고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설치했다. 이건 전부 다 뭐야? 이모군란의 원인과 배경으로 가야 돼요. 18번 갑니다. 다음 기사가 보도된 당시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인철도회사에서 어저께 개업식을 거행하는데 인천에서 화륜거가 떠나 삼계 건너 영등포로 와서 내외국 빈객들을 수레에 영접하여 앉히고 오전 9시에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1899년에 경인선이 개통되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기사가 보도된 당시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은 1899년 경인선은 노량진에서 인천까지란 말입니다. 경인철도회사가 1897년에 설립이 된 다음에
1897년 경인 7철도 인수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1899년에 경인선이 뚫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대한제국기인데 자 적절한 것. 진단학획 언제입니까? 이병도 손진태 이거 언제죠? 30년대야. 34년. 한용운의 님의 침묵 26년. 한용운의 님의 침묵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전부 다 20년대입니다. 알겠죠? 20년대. 알겠죠? 명동성당에서 예배를 보는 천주교 신자 명동성당 1898년 정답 3번. 국문연구소에서 국문법을 연구한다. 국문연구소 1907년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3번. 네, 법원직에서 특히 이런 스타일 좋아해. 대부분 뭘 물어봐? 대한제국기를 물어봅니다. 알겠죠? 네, 6.1준의 서유견문 대한제국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은행 조선은행 대한제국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6.1준의 서유견문은 탈고된 걸 기점으로 삼아도 요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한제국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대한제국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1897년부터 1910년 8월 29일 이렇게 잘라야 돼요, 사실은. 알겠지? 그래서 요거 전에 있었던 건 대한제국기 아니고 당연히 또 요거 이후에 있었던 것도 대한제국기는 아니죠. 그래서 요런 걸 체크하는 거고 특히 대한제국기 안에서도 지금 1899년 경인선 개통하고 비슷한 시기 그러면 1898년 네 명동성당을 체크해야죠. 19번 갑니다. 소설에 묘사된 시기에 볼 수 있던 장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김군과 그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새로운 이름을 등록했다. 창씨개명 얘기예요. 새 이름은 귀에 설게 들렸다. 이와모토 새 이름을 입에 담아 보았다. 우리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이와 암석, 모토, 토대, 이와모토 네 암본 그래 이게 우리의 다른 이름 일본식 이름이야. 재미동포 리처드 김의 자전식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 자전적 소설인데 창씨개명 관련된 얘기죠. 민족 말살 통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죠. 국가총동원법 38년 민족 말살 통치기. 창씨개명은 정확히 얘기하면 40년. 어쨌든 민족 말살 통치기고 황국신민서사 민족 말살 통치기. 회사령이 제정됐다. 1910년. 회사령 폐지됐다. 1920년. 알겠죠? 회사령이 제정됐다라는 건 허가제. 회사령이 폐지됐다라는 건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정답 3번. 20번. 밑줄 친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러시아는 회의 초청장을 대일 견제와 서력의 감정이 고조된 시기에 한국 측에 발송했다. 네. 대일 견제와 서력의 감정이 고조된 시기 밑줄 치고요. 국권 피탈기라는 얘기야. 회의에 대한 제국을 초청한 까닭은 주창국인 러시아가 패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명분 삼아 그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회의의 초청은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보호에 타격을 주기 위해 다수의 열강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사 파견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회의는 뭐야? 만국평화회의. 우리는 고종이 여기다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다 이 말이야. 갑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했다. 이거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직후 파리 강화회의.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 빌미가 되죠. 너 헤이그 특사 파견했니? 쫓아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미 7조약을 체결했고요. 정미 7조약 비밀각서 내용 안에 군대 예산이 들어있죠. 해산 군인들이 항일의병으로 합류합니다. 항일의병 전쟁화됐다라고 얘기했죠. 2번입니다. 회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정은요. 네. 만국평화회의 결과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대한민국 임정이 타격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려면 23년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며 이렇게 가야지.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며 됐죠? 네. 삼국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국의 독립 시기를 의논했다. 모스크바 3상회의 45년 12월 신탁통치가 결정되죠. 가장 적절한 것 2번. 그리고 대한자강회가 고종 강제퇴위에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해산되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단체. 창립 당시는 소위 민족적 단일한 정치투쟁단체로 이 회가 필요했지만 그 후 본회의 통일적 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너무나 막연하여 종잡을 수 없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최근 본회의 근본 정신인 비타협주의를 무시하고 비타협주의 밑줄
합법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민족적 개량주의자가 발호해온 것이 심히 유감된 일이며 신간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지도부가 타협적 노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본회의 근본적 모순으로부터 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같은 불순한 도정을 따라온 회의 존립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첨예한 계급단체를 조직하고 강렬한 계급투쟁을 선포하며 신간회는 해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는 뭐야? 신간회가 되겠죠. 그렇죠? 네.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다. 60만세 운동은 26년 10월, 네, 그래서 26년 6월 10일 2차 조선공산당 권오설 강다령이 주도를 합니다. 3.1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1919년이고요. 보안법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아까 얘기했던 대한자강회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거는 맞습니다. 조사단을 파견한 건 맞지만 민중보고대회는 열지 못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검거돼 버립니다. 진상조사단 파견한 건 맞지만 민중보고대회를 열려고 했지만 계획이 발각돼 가지고 준비했던 홍명희 선생 같은 양반들이 구속돼 버렸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 그래서 정답은 4번 가시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건 맞다. 됐죠? 22번 지도에 가라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가, 의주, 나, 평양, 다, 원산이에요. 여기가 원산. 원산 잘 봐두시고요. 라, 대구. 갑니다. 국사에서는 항상 지역을 물어본다라고 얘기했죠. 가, 임난 때 선조가 피난 갔다. 맞습니다. 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도망치려고 그랬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평양. 맞죠? 강화도 조약 체결에 따라 개항이 이루어졌다. 원산. 맞죠? 자, 물산 장려운동이 처음 시작됐다. 평양이죠. 대구는 뭡니까? 국채보상운동이죠. 네, 이건 쉬운 문제. 다가 원산이라는 위치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우리 원산 그럼 뭐까지 기억해야 돼?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그리고 원산 학사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다음 정책을 시행한 정부. 하하, 금융실명제, 역사 바로 세우기. 제가 작년에 기출문제 풀 때 12월 달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죠. 시사성 있죠. 김영삼 정부입니다. 문민정부라고 하죠. 가장 옳은 것. 한일 국교 정상화, 박정희 정부, 65년 6월 22일 한일 협정 체결이에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다. 88년 노태우 정부. 88년 노태우 정부. 네.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했다. 김영삼 정부예요.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부활했다. 91년 노태우 정부고요. 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전면적 지방자치제. 김영삼 정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전두환. 됐죠? 네. 그래서 전두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보위가 구성되어 80년 5월 31일. 가장 옳은 건 3번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얘기 해봅시다.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할 때 이런 걸 잡아낼 줄 알아야 돼. YS 문민정부. 제가 이거 나온다 했거든요. 드디어 나오잖아. 역사 바로 세우기. 첫 번째.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이게 뭐였냐면 이름하여 그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고 있던 중앙청 건물을 철거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두 번째.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버려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세 번째. 가장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5.18 특별법. 성공한 쿠데타도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라는 선례를 남겼다. 5.18 특별법. 그 다음에 또 뭐 도 있냐면 일제 잔재 흔적이 남아있다. 국민교육헌장. 폐지. 이런 게 전부 다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김영삼의 업적입니다. IMF 때문에 사실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측면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인데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실명제 여기 나와 있고 하나회 청산, 국내 사조직을 혁파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하나회 청산, 김영삼 때입니다. 김영삼 때 OECD 가입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OECD 가입 됐죠? 네. 그리고 김영삼 때
참여연대, 김영삼 때 만들어지고요. 경실련, 노태우 때 이런 거. 헌법이. 자, 24번. 다음과 같이 개정된 시기. 이때 나타나는 사회 모습이야.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50년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작년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동영모고할 때 맨날 했던 겁니다. 제적의원 203명, 재석의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 자, 봐봐. 의결 정족수 3분의 2, 136표에 한 표가 부족해.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이다. 그런데 135.333이니까 4.4.5입을 해버리면 135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4.4.5입이죠. 2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54년 2차 개헌이야. 그러면 50년대를 물어보는 건데 소설 자유부인 정비석 선생님의 50년대의 사회상을 나타내고 있는 자유부인. 정답 1번. 경부고속도로 개통 70년. 54년 서울신문에 연재된 거고요. 혼부식 장려정책 60년대에서 70년대 박정희 정부 3공화국 때. 반민족행위 처벌법 48년 9월. 1공화국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률이 두 개야. 반민법, 농지개혁법 두 개입니다. 알겠죠? 48년 9월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1번. 됐죠? 네. 마지막 문제 갈까요? 가나 인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학의 계보가 나와 있죠? 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네. 중상학파 대표저서 북학의 박제가, 초정 박제가. 중농학파 대표저서 다산 정약용 여유당 전서라고 되어 있죠? 갑니다. 기억. 가는. 양반전과 호질에서 양반의 부패를 풍자했다. 양반전과 호질은 연암 박지원의 책입니다. 됐죠? 한문소설이죠. 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려요. 됐죠? 가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 소비를 권장해야지만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할 거라고 얘기했죠. 초정 박제가의 주장이에요. 맞죠? 나는 여전론을 토지제도 개혁안으로 제시했죠. 네. 공동 농장 제도를 주장합니다. 정약용의 주장입니다. 마을 단위로 여전론을 주장했죠. 나는 서울 출신이다. 성조 때 규장각 관원으로 채용되었다. 서울 출신 규장각 검서관은 초정 박제가가 해당이 되고요. 다산 정약용은 서울 출신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돼? 니은하고 티귿이 되겠죠. 정답 니은 티귿. 됐죠? 자, 25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맞으셨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틀린 문제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궁금한 점 있으면 저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편하게 이쪽으로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언제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질문 주고받으려고 별도로 만든 질문폰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남부고식 온라인 강좌에서 만날 수 있으면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질문 열심히 하시고 틀린 문제를 자기 걸로 소화하시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